젊었을 때 공부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패지나 죽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공병을 줍던 저에게 딸의 남자친구라는 청년이 던진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사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동네 뒷산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째 매일 아침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게 저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길가에 굴러다니는 빈 병이나 캔을 주워 담는 것도 제 나름의 작은 보람이었습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몸도 움직이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쓰레기가 널려 있더군요. 평소처럼 하나씩 주워 담고 있는데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그거 얼마나 받으세요? 돌아보니 제법 번듯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에 구두까지 반들반들,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표정에서 뭔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이걸로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냥 환경을 위해서.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가 비웃듯 내뱉은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막내딸 지수였어요. 아버지, 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이해되었어요. 이 젊은 남자가 바로 딸이 그토록 소개하고 싶어 했던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다니. 딸아, 이분이 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 씨예요. 민수라는 젊은 남자는 제 앞에서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른이시니까 존댓말은 하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모습 보기 좋지 않습니다. 남의 딸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공병이나 죽고 다니시면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진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딸아이 지수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민수라는 그 청년은 어이없다는 듯 고웃음을 쳤어요. 이런 꼴을 보면서도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예뻐도 집안이 이 모양이면 끝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저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지수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그만해.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훌륭하다고! 길거리에서 깡통이나 주면 늙은이가! 민수는 더욱 거칠게 말했습니다. 제 앞에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그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 괜한 소동을 벌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수야,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제가 딸을 달래려 하자 민수가 더욱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봐, 저것도 체념한 거야. 이미 포기하고 사는 인생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마! 지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민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왜 이런 집안 사람이랑 결혼해야 해? 내 부모님이 알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럽고 분하고 창피한 마음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거예요. 저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울지 마.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니야, 아버지. 민수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때 민수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알 것도 없어. 다 보이잖아. 나이 70이 넘어서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는 거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뻔하지. 제 나이를 대충 짐작해서 말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저는 68살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 청년이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한다는 거였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흐느끼고 있었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집안에 발을 담가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혐오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저희 가족 전체를 더러운 것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제발. 지수가 간청하듯 말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늙은이 하나 변변히 건사 못하는 집안이면 그게 내 미래야. 너도 나중에 저렇게 될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 혼자 모욕당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딸의 미래까지 깎아내리는 건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제가 입을 열려 하자 민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가만히 계세요. 지수랑 제가 할 얘기니까. 완전히 저를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그리고는 딸에게 더욱 가혹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있잖아, 지수야.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해? 장인어른이 폐지 줍는 분이라고?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걱정되거든. 집안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 이제는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저를 향한 모욕을 넘어서 딸의 인격까지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내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아, 민수. 장인어른 폐품 수집하신다며? 그런 소리들을 생각하니까 벌써 창피해. 그의 말은 칼날 같았고 딸의 자존심까지 짓밟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서로를 위해서 말이야. 결국 이별을 통보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모욕적인 방식으로 말이에요. 제 딸이 이런 치욕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청년이 저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평생 나라와 회사를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육군 장교로 20년 동안 복무했어요. 중령으로 전역한 후에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임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은 무역회사를 이끄는 회장입니다. 단지 은퇴 후에 소박한 삶을 즐기며 가끔 산책하면서 공병을 줍는 것뿐이었어요.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몸도 움직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제 전부를 거진 노인으로 단정해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강남에 있는 200평 아파트예요. 차고에는 벤츠와 제네시스가 나란히 서 있고요. 회사 사무실은 여의도 금융센터 40층에 있습니다. 직원만 200명이 넘는 제법 큰 회사죠. 하지만 저는 평소에 검소하게 살아왔어요. 운동복 차림으로 동네를 돌아다니고 비싼 옷보다는 편한 옷을 즐겨 입었거든요. 그게 제 스타일이었고 그렇게 사는 게 마음 편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라는 이 청년은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해버렸어요. 정말 얄팍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딸이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랑은 어차피 안 맞아요. 지수도 이제 민수의 본색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젊은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나? 제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민수가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럼 뭘로 판단합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다 보여주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아나? 제 질문에 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뻔하죠. 폐지 줍고 공병 모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오만한 청년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줘야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감히 내 딸의 아버지를 모욕했으니 그 말끝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제가 단호히 묻자 민수는 또다시 비웃었습니다. 책임이요? 무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라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20년 군 생활에서 단련된 위압감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네, 사실이죠. 돈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 늙으면 쓸모없는 건 똑같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도를 넘었어요. 쓸모없다고? 그렇죠. 지금 하시는 일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할 일도 아닌 걸 나이 드신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가 자랑스럽다는 건지. 민수는 계속해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딸 지수는 이미 울음을 그쳤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수야, 제발 그만해. 지수야, 너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내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거야. 그때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지금까지 내게 한 말들을 정말 후회하게 될 거다. 후회해요. 저는 거짓말 안 했는데요. 사실대로 말한 건데 뭘 후회해요? 민수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양 행동했어요. 그렇다면 묻겠다. 내 부모는 뭘 아시나? 저희 아버지는 중견기업 부장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그래서 뭐요? 그 정도면 나름 괜찮은 집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당연하죠. 적어도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말 우스운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집안이 과연 얼마나 깨끗할지 궁금하군. 무슨 뜻이에요? 민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곧 알게 될 거다. 그 전에 먼저 내가 누군지부터 알려주마.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 오만한 청년에게 현실을 보여줄 때가 왔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그 앞에 던졌습니다. 대한무역회장 박재성. 명함에 새겨진 글자를 본 순간 민수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까지 욕지거리를 퍼부었던 노인이 바로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인물이었으니까요. 이게 뭐예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대한무역이라는 회사 이름을 모를 리 없었을 거예요. 업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회사니까요. 뭐 짓겠나. 회장이라고 적혀 있지 않나? 제 목소리에는 이제 위험이 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고 이 오만한 청년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때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내가 왜 공병을 줍는지 궁금하다는 거냐?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된 것 같았어요. 젊은이야, 진짜 부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을 뿐이야. 딸 지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지수야, 괜찮다. 이제 아버지가 해결할게. 저는 다시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이 늙은이가 바로 대한무역회장이다. 직원이 200명이 넘고 연매출이 2천억이 넘는 회사 말이야. 민수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모른 게 그것뿐일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그 얄팍한 사고방식. 그게 내 진짜 문제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허리를 구부리며 사과하는 민수를 보니 한편으로는 한심했습니다. 진짜 가치를 모르고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의 전형이었거든요.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니야. 내가 내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라. 지수는 아직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나야 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내 오만, 그게 내 진짜 수준이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민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성급했다고? 아니야. 그게 내 본성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사랑한다면 내가 공병을 주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야 한다. 진짜 사랑이라면 말이야. 민수는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라고?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들을 생각해봐라. 내 딸의 미래를 깎아내리고 집안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가족 전체를 모욕했잖아. 그건 제가 몰라서.
몰라서라고. 그럼 알았으면 달랐을 거라는 뜻이냐? 제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뜻이었으니까요. 바로 그거야. 내가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평가한다는 증거지. 그런 인간이 어떻게 내 딸과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겠나? 딸 지수도 이제 민수의 본색을 완전히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끝이야. 우리는 여기까지야. 지수야, 안 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내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하면서 지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민수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늦었다. 내 본성이 이미 드러나 버렸으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처음이 마지막이야. 내가 첫 만남에서 보여준 그 태도, 그게 내 진짜 모습이거든. 민수는 계속해서 빌었지만 저는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가자.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내 아버지,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아버지, 잠깐만요. 저 그 사람 집안 얘기 들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 사람 집안 얘기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얘기? 민수 아버지가 몇 해 전에 횡령 사건으로 회사에서 쫓겨났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리고 어머니는 사치와 도박으로 집안을 휘청이게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지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양복 차림에 그럴듯하게 행동했던 이 청년의 집안이 사실은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던 거예요. 민수야, 이게 사실이냐? 제가 묻자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빚에 쪼들려서 살고 있다면서요. 아파트도 전세로 겨우 버티고 있고 딸의 폭로는 계속됐습니다. 알고 보니 민수가 그토록 자랑했던 집안은 완전히 허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딸과 결혼해서 인생 역전하려고 했던 거구나. 제가 차갑게 말하자 민수는 더욱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지수를 사랑해서. 사랑이라고? 내가 아까 한 말들을 잊었나? 집안이 이 모양이면 끝이라고 했잖아. 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결국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내 삶보다 내 집안의 치부가 더 추악하지 않느냐? 민수는 완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횡령의 도박이라. 그런 집안에서 자라놓고 어떻게 남의 집안을 함부로 평가할 생각을 했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계속 사과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딸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끝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고 우리 가족을 모욕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돈과 지위는 껍데기일 뿐이다. 진짜 가치는 양심과 품격에 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품격 없는 집안은 오래 가지 못한다.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고 민수는 혼자 남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후였죠.